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다가 큰 시련을 겪고 사람의 간사함을 깨닫게 된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과거 저에게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엔 좋은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믿었던 이에게 큰 뒤통수를 맞은 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거대한 비밀을 마주친 채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를 정말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죠. 오늘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정말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중견기업에 다니셨고 엄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셨죠. 우리 집은 그 시절 보기 드문 분위기였어요. 50대나 60대만 해도 가부장적인 남편이랑 같이 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가부장적인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남녀 평등에 대해 아주 강하게 생각하시던 분이셨어요. 덕분에 집안일은 늘 같이 했어요. 그 모습은 어릴 적 제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셨을 때 엄마가 너무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그날따라 야근도 있었고 엄마도 그날 복지관에서 꽤 바쁘셨던 날이라 몸이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자, 우리 가족은 오늘 뭘 먹고 싶을까? 당신도 피곤할 텐데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면서 일했잖아. 오늘은 당신 좀 쉬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나만 고생했나. 당신도 같이 일했으면서. 그리고 당신 평소에도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기도 돌리는데 요리까지 하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한데. 그럼 자, 같이 준비하는 건 어때요? 당신 혼자 다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요린 잘 못하잖아요.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오늘은 내가 해줄게. 그리고 우리 딸, 너도 좀 도와줘야겠는데? 너희 엄마 피곤해 하시니까 우리 둘이서 요리해보자. 정말로요? 제가 해도 돼요? 물론이지. 너도 다 컸으니까 이제 아빠랑 같이 주방에 서는 거야. 자, 우선 양파부터 껍질을 까볼까? 조금만 기다려요, 여왕님. 저희 두 왕자와 공주가 성대한 저녁을 준비 중이니까. 그날 아빠랑 저는 주방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양파 껍질을 까다가 아빠가 눈이 맵다고 우는 흉내를 내시길래 저도 따라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렇게 아빠랑 저는 서툴지만 즐겁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완성된 음식은 조금 간이 안 맞고 어설픈 칼질 때문에 썰린 야채들이 균일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마치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드셨죠. 그때 제가 느낀 건 아빠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의 제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자가 일을 하면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대 속에서도 늘 우리 엄마와 가사일을 나누셨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게 새겨졌고 저는 아빠가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빠의 그런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아무리 또래 남자들과 연애를 해봐도 우리 아빠같이 성품 좋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믿음직한 연상을 만나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연상을 선호하게 되어서였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호감이 갔어요. 남편은 당시 과장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딱 믿음직스럽고 뭐랄까 아빠처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행동들도 첫인상과 비슷했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회사 생활이 낯설고 버거운 순간이 많았는데 남편은 항상 제 옆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손을 내밀어 도와주곤 했어요.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제가 어려운 게 있다고 물어보면 시간을 내서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수에게 크게 깨져서 혼자 울먹이고 있을 때 위로해 줬죠. 자연스럽게 우린 가까워졌고 회사 바깥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정식 데이트가 4번째이던 날 고백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 연애는 정말 즐거웠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한결같이 제게 맞춰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해줬어요. 제가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죽과 약을 사다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점점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왔구나.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내 아들하고 결혼해준다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별걸 다 고마워한다. 자, 오늘 예비 며느리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거하게 한 상 차려놨답니다.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서 앉아. 세상에, 어머님, 이거 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 이걸 저 온다고 다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들은 정말 정성 가득한 것들이었어요. 잡채, 갈비찜, 전, 나물무침 등등 놓인 음식들마다 어머님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제가 한 입을 먹자마자 얼마나 맛있던지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식사를 끝낸 후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예비 시어머니는 기어이 말리셨어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일을 해. 이제 곧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냥 손님이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때 같이 해도 되고 오늘은 앉아 있어. 내가 사과 깎아줄 테니까 저기 가서 TV 보고 있어. 아니에요.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할게요. 어허, 괜찮다니깐. 예비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를 소파에 앉히시고 TV를 틀어주시며 드라마나 보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이런 자리를 겪어본 적 없는 저는 드라마에서 본 장면처럼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갈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막상 제 시댁은 푸근하고 따뜻한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인자하신 마음 덕분에 저는 더더욱 이 결혼이 맞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이런 좋은 분이면 시댁을 자주 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을 2년이 넘도록 방문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당연히 신혼여행 후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댁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야,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안 와도 된다. 설날이나 추석 때도 안 와도 괜찮아. 난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어. 그냥 너희 둘이서 편하게 지내렴.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명절날에는 같이 봐야죠.
됐다. 나는 명절날이라면 치가 떨려. 내가 시모한테 명절날 시달리는 거 생각하면 끔찍해. 너 명절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쉴 새 없이 일해봤니? 내가 튼튼했으니 견뎠지 허약한 사람 같았으면 골병 들었을 거다. 나는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명절보다 아예 안 갔게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명절은 물론이고 오늘도 오지 마. 나중에 여유될 때 내가 밖에서 너희들 맛있는 거나 사줄게. 저는 그냥 그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명절날 남편도 시댁에 안 가는 거예요. 전 편하고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혼란스러웠죠.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명절 내내 친정에서 보냈는데 남편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시골을 안 갔는데 남편은 제 친정을 가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상관없다면서 이건 내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장인 장모님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좋았어요.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고 명절 때도 편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어머님을 뵙고 싶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항상 밖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람 심리가 참 웃기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시가 방문을 어떻게든 안 하고 싶어서 난린데 전 오히려 어머님이 집에 한 번도 초대하지 않으니까 그게 또 서운했어요. 나도 며느리인데 왜 집에 들이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어느 날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왜 어머님은 우리를 집에 초대하지 않으실까? 너무 오랫동안 안 갔잖아. 우리 항상 어머님 보면 밖에서 보잖아. 사실 엄마는 집에 손님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집에 손님 오면 대청소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 그게 또 엄청 스트레스가 되시는 것 같아. 우리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어머님이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불편하신가? 엄마가 원래 그래. 그게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모한테도 그런다니까? 아무리 가족들 와도 무조건 대청소해야 하고 상도 거하게 차려야 하고 본인 성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시는 거겠지. 그리고 우리 엄만 원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셔. 엄마한테는 집이 정말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는가 봐. 그래서 누가 오면 그게 깨진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좀 서운해. 우리도 가족인데 왜 우리까지 그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초대해 주시면 안 되나? 알아.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가끔은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싶어. 근데 엄마가 그걸 못 견디시는 걸 어떻게 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오히려 더 안 좋잖아. 알겠어. 어머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 그 대화를 나눈 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절날도 평소에도 집에 초대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게 어딘가 모르게 저를 소외된 느낌이 들게 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이 넘어가자 서서히 시어머니도 우리의 방문을 허용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집에 놀러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니까요. 얘야,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갈래? 이번에 전복이 싱싱한 게 들어왔는데 전복찜이나 해주려고. 네? 어머님, 방금 집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시댁 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왜? 좀 부담스럽니? 그냥 밖에서 볼까? 너 편한 대로 해.
시댁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기쁘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다가왔는지 몰라요. 드디어 저도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고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시댁에 가서 저희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뭔 일로 우리 엄마가 마음을 바꿔먹었대?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까다로웠나 싶더라고. 가족이니까 서로 왕래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그걸 차단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 진즉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보다. 그래 엄마. 이제 서로 집도 오가고 그래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집사람이 별별 생각 다 했다고. 며느리인데 혹시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엄청 걱정해. 아니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유 미안하다 세아가.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 된 거죠.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이후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거리를 좁히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도 그 이후 저는 시모의 태도가 변했다는 걸 느꼈는데요. 예전엔 친절하지만 뭔가 거리가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후엔 뭔가 더 스스럼없고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저희 시모가 가까워진 상대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의 사이도 끈끈해졌죠. 시모가 변했을 무렵 우리 집에도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엄마 아빠가 인생의 제2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아빠가 퇴직을 하신 후 엄마랑 아빠가 힘을 합쳐서 함께 간병도우미를 알선해주는 회사를 차릴 생각이었거든요. 부모님은 회사의 사장이 되려면 먼저 그 일을 잘할 필요가 있다며 두 분 다 가정 간병도우미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계셨죠. 우리 엄마 아빠가 간병도우미로 일한 지 6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때쯤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시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저희 둘 다 일하고 있으니 상주 도우미를 써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시댁에 가서 간병 도우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태어나게 관두면 된다고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평소에도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모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도 사돈 관계인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모에게 물어보니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시댁에 가서 간병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며 시어머니를 도와주셨답니다. 가끔 아빠도 종종 시댁에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도 도와주셨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와보니 엄마와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뭉클했어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유 사부인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저도 간병일을 배우는 중이라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사부인과 시간을 보내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사부인. 처음엔 사돈이 저희 집 간병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상황이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가족 간의 사이가 끈끈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부인. 저희 박간이 양반도 사부인 간병 돕기 잘한 것 같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더라고요. 바깥 사돈한테도 제가 미안한 점이 너무 많아요. 사업 준비하시느라 바쁠 텐데
집에 와서 허드렛 일도 해주시고, 아유, 제가 참 복이 많네요. 다 사부인이 인심을 베풀며 살아서 그런 복이 오는 거라 생각하세요. 사부인 어서 쾌차해서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럽시다. 아유, 그래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기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던 두 분이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우리 같은 가족이 만난 건 정말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며느리랑 시모가 잘 지내는 가정도 흔치 않은데 심지어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는 가정은 더 드물잖아요. 이렇게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도와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보셨고 항상 효도하는 사위라고 지켜 세워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남편과 우리 부모님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친정집에 과일을 한가득 사들고 갔어요. 남편은 부모님을 위해 농산물 공판장에 가서 경매에 붙은 과일을 샀어요. 과일 상자에서 하나만 까서 입에 넣어보는데 확실히 경매에 붙은 과일답게 과육이 훨씬 달더라고요. 맛도 맛이지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남편의 마음이 아내로서 기특했죠. 그런데 막상 친정 부모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였어요. 아이고, 아이 집에 과일 많은데 굳이 또 과일을 사왔어? 어머님, 이거는 마트에서 사 먹는 과일이랑 달라요. 공판장에 가서 경매까지 붙은 과일이에요. 집사람도 한 입 먹어보고는 훨씬 맛도 좋고 달다고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글쎄, 뭐 과육이 달다는 거 먹어봐도 내 혀가 이상해서 그런가 별 차이 없던데. 비싼 과일이나 그냥 과일이나 그나저나 경매까지 붙은 과일이면 돈 많이 쓴 거 아니야? 아유, 장인 장모님한테 이 정도는 써야죠. 내 말은 너무 돈을 헤프게 쓰지 말란 뜻이야. 안 그래도 과일값이 금값인데 그거보다 더 비싸게 웃돈 얹어두고 샀단 거잖아. 나중에 애도 낳을 텐데 저축해야지. 자네는 미래 생각은 안 하나? 엄마는 그 싱싱하고 귀한 과일을 받고도 좋아하긴커녕 오히려 남편이 헤프게 돈을 쓴다고 꾸짖으셨어요. 남편과 저 모두 당황했어요. 남편은 정성껏 준비한 마음이 외면당한 것 같아 속상했죠. 바보 같은 우리 남편은 애써 웃으면서 장모님 말씀대로 돈 아껴 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싹싹하게 대답하면 한번 웃어줄 만한데 엄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그리고 아빠는 꾸짖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사온 과일을 보고도 관심 없다는 듯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딱딱해졌죠. 이런 딱딱한 분위기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를 끝나갈 무렵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게. 저가에 일부러 자주 올 필요 없다는 뜻이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왜 무리를 합니까? 오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가끔은 자네도 좀 쉬어. 우리도 자네가 이렇게 자주 오는 게 미안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솔직하게 말하겠네. 우리가 불편해서 그래.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사위는 백년 손님이란 말이 있지 않나. 사위가 오는데 어수선한 집안꼴 보이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집에 누가 오면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아빠, 자주 좀 올 수도 있지. 왜 그래? 원래 항상 우리 사위 그랬으면서.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럼 손님 오는데 울상하고 있겠니? 당연히 불편해도 앞에서 웃는 거지. 아예 오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좀 오는 횟수를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이라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력 끼쳐드렸네요.
갑자기 싸늘해진 부모님의 반응에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남편한테 막 서스럼 없이 대하진 않으셔도 남편이 친정에 가면 잘 맞아주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시니 저도 속이 상했고 엄마랑 아빠한테 따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쓸쓸하고 자존감을 잃은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분명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생하며 준비한 건데 그 마음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외면당한 것 같았거든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고 저도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아 속상하고 미안했어요. 이렇게나 마음을 다해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남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일이 되어버려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뭔가 친정부모님이 서운한 게 있는 거 아닌지 고민이 된다 얘기했어요. 자기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섭섭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했어요. 안쓰러운 남편은 그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하고 뭔가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었으면 하는 생각에 아빠 생신날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일부러 호텔 식당을 예약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껏 선물까지 준비했죠. 남편은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한 게 있으면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생신날이면 특별한 날인 만큼 두 분 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으실 테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놓고 혹시 평소에 섭섭한 점이 있으셨는지 물어볼 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 생신날이 되자 우리는 호텔 식당에서 모두 모였어요. 남편은 아빠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들고는 기분 좋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아버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호텔에서 생일을 해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무슨 선물까지. 남편이 준비한 선물은 고급 만년필이었어요. 아빠께서 평소 필기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손글씨를 쓰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취미를 염두에 두고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선물을 풀어본 뒤에도 끙 하는 소리를 내시며 대충 살펴본 뒤 만년필통을 바로 닫아버리시고 그저 딱딱하게 고맙다 한마디만 하셨어요. 엄마 또한 말이 거의 없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국밥집만 데려가도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데를 찾아냈냐며 칭찬하실 분인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식당을 데려와도 이상하게 말이 없으셨어요. 이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싫었던 저는 일부러 호들갑을 떨며 부모님께 말을 걸었어요. 인테리어가 아주 멋지다는 둥, 이 음식의 소스는 너무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지 않냐는 둥 일부러 들뜬 척하며 말을 걸었죠. 그럼 엄마 아빠는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의 태도에 점점 민망해하는 모습이었고 저도 슬슬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불편한 감정이 임계점을 넘긴 건 서로의 근황 토크를 하던 중이었죠. 남편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근황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는 몇 년만 더 있을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제 사업을 해보려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중이에요. 사업이라. 요즘 같은 때 사업을 하는 게 쉬울 것 같나? 리스크가 큰데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맞아, 김서방.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괜히 무리해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네. 사업이야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네, 물론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도전 좋지. 그런데 도전이란 말도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무턱대고 하는 건 문제가 많아. 자넨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막연하게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아빠. 지금부터 계획 세우고 준비한다잖아.
당장 관둔다는 것도 아니고 향후 몇 년 후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밟아가겠다잖아. 왜 그렇게 벌써부터 깐깐하게 말해? 몇 년 후든 아니든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 난 솔직히 그냥 다니던 회사 쭉 다녔으면 하는데 사업이야 늙어서야 할 수도 있지만 회사는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법이야. 내가 보기엔 지금 다니는 직장이 훨씬 안정적이고 김서방한테도 더 맞는 것 같은데 말이야. 사업이란 것도 배포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 해야지 김서방처럼 뭐든지 허허실실하는 사람이 그 힘든 사업을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일리 있는 말이야. 내가 봐도 자네는 사업을 그렇게 잘할 것 같지가 않아.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날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이 보여준 태도는 결국 저를 화나게 했어요. 아무리 사람 좋은 남편이라도 이렇게 비난받는데 어떻게 속상해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던 남편의 얼굴이 무표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저 진심을 담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던 남편이었는데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에 남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침묵의 수도원 같은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일어설 때가 되자 저는 남편에게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제 말에 당황한 남편이 망설이는 듯해 저는 다시 한번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모르는 눈빛으로 저와 부모님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부모님을 향해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 도대체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러세요? 왜 이렇게 면박 주시냐고요? 엄마, 이 호텔 식당 코스 요리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 아빠한테 드린 만년필도 엄청 남편이 고심해서 고른 거고 3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렇게까지 아빠 생신을 챙기려 했는데 그렇게 사람을 무한 줄 일이에요? 대체 뭐 때문에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린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남편이 여리다고?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 일이야. 뭐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뭐 어째요? 아빠, 제 남편 그만 좀 함부로 말하세요. 참 눈물겨운 부부애구나. 그런데 은지야, 너 네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니? 앞에서는 순박한 척하면서 그 역겨운 놈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기나 하냐고. 네가 그렇게 믿고 있던 남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허허실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거라면 과연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을까 싶구나. 비밀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대답 대신 자신의 자켓 안을 뒤지더니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그 카드는 일종의 초대 카드 같았습니다. 의아한 얼굴로 그 카드를 열어본 순간,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생각이 멈춰버린 듯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교차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손이 떨려 카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떨어진 건 카드였지만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들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 낡은 카드의 정체는 바로 돌잔치 초대 카드였어요. 카드를 열어보니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여자와 남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글귀에는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정은호와 한설인의 자녀 김영우의 첫 돌을 기념하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은우는 제 남편의 이름이었고 한설인이란 이름은 그 여자 이름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고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 털썩 쓰러졌어요. 순간 너무 충격적인 감정이 몰려와 숨이 안 쉬어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엄마는 저에게 물을 권했어요. 차가운 물을 마시고 나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아빠는 그 사이에 제가 떨어뜨린 카드를 다시 주었죠. 간신히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왜 내 남편에게 애가 있어요? 그리고 한솔이란 여자는 뭐예요? 그건 우리도 궁금하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어찌나 황당하고 화가 나던지 처음엔 내가 뭘 본 건가 싶어서 눈을 의심했어. 너희 아버지랑 나 둘 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단다. 엄마 아빠는 이걸 어디서 발견하신 거예요? 이 카드는 사돈댁에서 발견한 거다. 내가 가끔 사돈댁 청소하러 가는 거 알고 있지? 옷장이를 닦다가 그 위에 올려져 있던 박스를 쏟아버리고 말았단다. 그래서 그걸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다가 이 초대장 묶음을 발견한 거야.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네 남편의 애겠지. 아빠, 이거 꿈 아니죠? 제발 꿈이라고 말해주세요. 어떻게 남편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제발 이게 꿈이라고 믿고 싶구나. 하지만 사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제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만 같았고 머릿속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란 생각만 반복됐어요. 남편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신감이 몰려왔고 애가 있다는 사실을 2년이 넘도록 숨겨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에 대한 배신감 역시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초대장이 시댁에 있다는 건 시어머니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숨겨주고 있었다는 의미니까요. 믿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빠는 극렬한 분노로 가득 찬 제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그래도 걱정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녔다. 사실혼이라도 이 정도 사기 결혼이면 고소를 할 수 있다더구나. 그래서 우리도 나름의 계획을 짜느라 너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사부인한테도 일부러 티 안 내고 있었단다. 아니, 사부인이라는 것도 웃기지. 그것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되고 우리 쪽에서 먼저 터뜨리고 저놈들을 고소해버려야 돼.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 준비 시작하자. 저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도 몇 초 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이래서 엄마랑 아빠가 남편에게 대하던 태도들이 갑자기 차가워졌구나 싶었죠.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요. 저는 아빠 손에 있던 초대카드를 낚아채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호텔 바깥으로 달려나갔어요. 호텔 앞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보이자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펑 하고 터지면서 끓어오르더니 온몸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성을 잃은 저는 남편에게 바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제가 나오는 걸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놈의 짧은 머리끄덩이를 바로 잡았어요. 남편은 비명을 지르면서 왜 이러냐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저 온 힘을 다해 그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소리쳐도 죽어도 못 빠져나가게 하고 싶었어요.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손끝에 모여 놓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몇 분간의 사투 끝에 저로부터 간신히 벗어났어요.
주변에선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리 부부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죠.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왜 이러냐고 했고 전 이제 가방으로 그놈 면상을 갈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최대한 방어했습니다. 야, 이 짐승 같은 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아먹을 수가 있어? 은지야, 무슨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속여먹다니. 진짜 뻔뻔하다. 너 정말 나한테 속인 거 없어? 잘 생각해봐. 네가 속인 건 오늘 널 반쯤 죽이고도 남을 일이니까. 아니 진짜 뭔지 모르겠다니까. 말해줘야 알지. 그리고 은지야, 제발 코 쪽 때리지 말아줘. 나 코 수술한 거 알잖아. 여기 때리면 진짜 큰일 나. 미친놈이 이런 상황에서도 수술한 코 걱정하고 있냐? 맘만 같아선 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분질러 놓고 싶어. 처음엔 재밌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제가 쉴 새 없이 가방을 휘두르자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건지 남자 둘이 달려들어도 저를 제압하지 못하더군요. 원래 사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생각지도 못한 힘이 솟아오르기도 한다는데 제가 딱 그런 상황 같았어요. 그러다가 저를 말리는 사람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보고 잠깐 안에 계시라고 했는데 소란스러우니 밖에 나온 모양이었어요. 은지야, 일단 그만하자. 엄마 말 들어. 이 버러지 같은 놈, 나도 당장 저 세상 보내고 싶다만 일단 진정하자. 이러다가 네가 폭행죄로 잡혀갈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 한 명 신고하면 어떡해. 아유, 이미 다른 사람이 전화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보쇼, 전화하지 말아요. 우리 딸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과 저는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씩씩대면서 남편에게 초대카드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 카드를 보는 순간 하얗게 질리더군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면서 마치 이게 현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갖고 있어? 대체 어디서? 반응 보니 역시 당신께 맞구나. 이거 당신 어머님 옷장을 청소하다가 박스에서 발견하신 거라는데? 설명해봐. 정은우에게 결혼한 여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한설인? 인연이 누군데 개새끼야? 남편은 허겁지겁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고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러운 손 치우라며 화를 냈어요. 남편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고 구역질이 나올 뻔했어요. 미안해, 은지야. 정말 미안해. 사실은 나 당신이 처음 아니야. 그리고 아이도 있어. 내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일부러 속이려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어요. 믿기 어려운 말들이었죠. 남편은 허겁지겁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부모님과 저 새 앞에서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몇 년 전 부인과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 부인과 공동 양육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남편 쪽에서는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평일에는 시댁에서 돌보고 주말에는 전 부인 집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시댁에 일부러 못 오게 한 것도 바로 아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 간 날만 어찌 아는 사람 통해 잠시 애를 맡겼기에 못 봤던 거고 그 뒤엔 애가 시댁에서 계속 평일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시모는 저에겐 가증스럽게 무슨 시집살이 시키기 싫다는 둥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마다 얼마나 다정하게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는 척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는 듯한 모습으로 절대 부담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요.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숨기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남편의 전 부인이 직장을 관두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해요. 남편의 전 부인은 새 남편과의 상의를 통해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했고 당분간은 일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과감하게 직장도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더 이상 아이를 돌볼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시집 온 지 2년 후부터는 시댁에 올 수 있게 된 거죠. 이야기 여기까지 듣게 되자 딱 실마리가 잡히는 게 또 있더군요. 너 이래서 혼인신고도 미뤘었구나. 애가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그런 거지? 말해봐. 여보, 멱살 좀 놓고 말해봐. 그래, 이상했어. 애 낳기 전엔 혼인신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갑자기 2년 넘게 살았으니 이제 신뢰가 생겼다고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고 조르는 게 말이야. 이제 훌훌 털어버렸으니 그렇겠지. 네 호적에서 아이가 완전히 사라졌으니. 멱살을 잡힌 남편은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만 떨군 채 울먹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 어떤 연민도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혐오스러움만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저는 남편 놈을 끌고 부모님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시댁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남편 놈이 끌려온 걸 보고 놀란 시어머니는 제가 초대장 카드를 툭 던지자 그제야 상황이 파악된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바닥 밑에 있던 남편은 경찰서에서처럼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인 채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죠. 하지만 전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은지야,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네게 거짓말을 했어.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니?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얼굴로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건데요? 당신들 모두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는 있어요? 그래,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네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할 수 있어? 사부인, 이러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딸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줘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은지가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솔직히 지금 무릎 꿇고 있는다고 해서 진짜 미안한지도 모르겠어. 당신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인간이라면 돌잔치를 치렀던 그 호텔에서 우리 엄마 아빠 생신을 지낼 리 없잖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호텔 식당에 데려간 거야? 진짜 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벌벌 떨면서 무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들이 모기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리자 제 화는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안 들린다며 크게 말하라고 다시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결국 제가 한 번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그 호텔에서 돌잔치를 했던 기록이 있어서 고객 할인 혜택이 있었어. 원래 돌잔치나 칠순잔치 같은 목적으로 홀을 빌리면 다음에 올 때 30% 할인을 해줘서. 과거 한참 전 기록이어도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거야.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딴 놈을 지금까지 천사 같은 사이라고 믿고 있었단 거지? 할인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웃음이 나온다더니. 저와 부모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눈치 없는 시모가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또 이딴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우리 다 잘못한 거 맞고 정말 죄송한 일은 맞는데요. 그냥 이 일은 덮어두고 지나가면 안 될까요? 요즘은 이혼도 그렇게 큰 의미 아닌 세상이고 애도 이미 저쪽으로 친양자 입양 갔으니까 우리 아들은 사실상 총각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세아가, 너도 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너랑 너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니? 사부인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시군요. 분노에 찬 아버지는 소파 옆에 있던 목발을 벽에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날아간 목발은 거실 한쪽으로 날아가면서 심하게 휘어졌죠. 아이고,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말이 통하는 건 사람이니 가능한 거죠. 근데 사부인과 김서방은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더군요. 긴 말 않겠습니다. 김서방이랑 저희 딸 이혼합니다. 사부인,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안과 관련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절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더는 봐줄 것도 들어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끝내고 시댁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부모님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귀찮게 달라붙는 남편과 시모를 떼어놓으려고 아빠가 목발을 다시 들자 그제야 겁먹은 두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그 길로 당장 집으로 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와 부모님을 따라 집까지 온 남편이 이러지 말아달라고 발을 동동 굴렸지만 짐을 정리하는 저의 손길은 거침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막기 위해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드러누웠습니다. 나 여기서 절대 안 일어날 거야. 정 가고 싶으면 날 밟고 지나가. 진짜 가지가지하네. 하라면 못할 줄 알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대로 남편을 밟고 지나갔어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한 번만 밟아도 난리를 칠 거면서 무슨 안 일어난다는 건지. 저는 요요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전 살던 집을 나와 친정집에 가서 이혼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우리가 사실혼이라도 남편이 숨긴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더군요. 남편이 재혼이었고 아이까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큰 일이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중대한 배신이었어요. 저희는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하면서 필요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하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가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전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정말 애를 쓰더군요. 어느 날은 친정집에 반찬을 문 앞에 걸어두고 갔다길래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반찬을 걸어두고 갔다더군요. 제가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심지언 전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친정집에 와서 집안일을 돕겠다고 난리를 치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전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돌봐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이번엔 자기가 갚겠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세아가, 내가 아플 때 네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알잖니.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집안일이든 뭐든 내가 할게. 제발 날 받아줘.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다고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으세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너희 친정집에 반찬도 가져다 두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야. 반찬이요? 그깟 반찬 몇 번 걸어놓는다고 제가 용서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정말 그런 걸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발 내가 미안해.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네 부모님께도 다시 사과드릴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부인,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희 딸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셨잖아요. 우린 이미 마음 정리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내가 이렇게까지 빌고 있잖아요. 세아가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시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 문 앞에서 그렇게 울고 애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동안 당한 거짓말과 배신에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이미 제 마음속에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끝까지 단호하게 나아갔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수없이 용서를 구하고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죠.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이혼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획하셨던 가정간병 도우미 사업은 점점 확대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부모님이 행복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전 남편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나온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냈어요. 하지만 마음속 피폐해진 상처를 다독이기 위해 1년 정도 일하지 않고 쉬었죠. 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웃음을 되찾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서 살 수 있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 누구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저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하고 나서도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곤 했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메시지를 보고도 분노와 짜증이 차올랐겠지만 1년간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니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니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이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에 마음을 새기며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단단하게 해줬어요. 그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고 내 삶을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더 성숙해진 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의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젠 저를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며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을 믿으며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